이건 말도 안 됩니다. 도대체 일본은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진 걸까요?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일본 가전이 이제는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까지 과거에는 일본 브랜드라는 것 자체가 품질의 보증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되었고 샤프는 대만 기업에 팔렸으며 도시바와 파나소닉마저도 TV 사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일본 소비자들조차 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일본 제품이 최고라고 믿으며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시장을 차지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삼성과 LG가 세계 TV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고 일본 브랜드들은 이제 한국 기술을 빌려 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소니마저도 자사 TV에 LG OLED 패널을 쓰고 있는 현실을 일본 소비자들은 알고나 있을까요?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일본은 끝났고 한국이 미래다. 더 이상 일본 브랜드니까 믿고 산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일본 제품을 샀다가 속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일본인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다나카 코에이, 도쿄에 사는 34세 평범한 셀러리맨입니다. 요즘 일본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일본이 가진 기술력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특히 일본의 전자제품과 가전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세계를 이끌던 자랑스러운 산업이라고 믿었죠. 어릴 때부터 집에는 온갖 일본 브랜드 가전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소니의 트리니트론 TV, 부엌에는 파나소닉 전기밥솥, 아버지가 아끼던 산요 워크맨, 심지어 화장실 비데조차 도토 브랜드였어요. 일본 브랜드가 없는 곳이 없었죠. 일본 제품은 세계 최고야. 품질이 다르거든. 이건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말이었어요. 어린 시절, 미국에서도 일본 가전이 잘 팔린다는 뉴스를 보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직장 동료들이 하나둘씩 삼성, LG 같은 한국 제품을 사기 시작한 겁니다. 코에이 씨, 이번에 새 TV 샀는데 진짜 최고예요. 아 그래? 소니, 도시바? 아니요, 삼성 거요.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한국 제품도 요즘 나쁘진 않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대화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회사 점심시간, 동료들이 TV나 노트북 얘기를 하면 일본 브랜드를 언급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LG OLED TV가 진짜 좋더라. 삼성 갤럭시가 요즘 독일에서도 아이폰보다 인기래. 참다 못한 저는 물었어요. 다들 일본인인데 왜 일본 제품을 안 사? 삼성이니 LG니 너희는 한국 사람이야? 그랬더니 후배 한 명이 씩 웃으며 말했죠. 코에이 선배, 일본 브랜드 중에 제대로 된 가전이 아직 남아있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일본 가전 브랜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일본 경제가 흔들린다 해도 일본 가전만큼은 살아남았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집에서 쓰던 TV가 고장난 겁니다. 아버지가 15년 전 사신 도시바 TV였어요. 오래된 제품이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었어요. 새 TV를 사야 했습니다. 물론 선택지는 당연히 일본 브랜드였어요.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 제품은 살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래, 난 일본 제품을 살 거야. 도시바든 소니든 파나소닉이든 일본 브랜드를 사야지. 이건 가전제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전 일본 브랜드 중에서 가장 익숙한 도시바 TV를 선택했어요. 토시버 REGGA 최신 모델. 가격도 적당했고 일본 브랜드라면 품질도 당연히 보장될 거라고 믿었죠.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했고 며칠 후 TV가 도착했어요. 박스를 개봉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거실에 세팅을 마치고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선명한 화질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리모컨 반응이 생각보다 느렸고 UI도 뭔가 조잡했어요. 기분 탓이겠지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TV 뒷면의 제조 라벨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이 몰려왔어요. 중국산. 이게 무슨 소리지? 도시바 제품인데, 일본 브랜드인데.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했어요. 그리고 몇 분 후, 저는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게 됐어요. 도시바 TV 브랜드는 2016년 중국 메이디 그룹에 매각됨. 현재 도시바 REGGA TV는 중국 하이센스가 소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믿고 샀던 일본 브랜드가 사실상 중국 브랜드가 되어 있었다는 현실. 처음에는 오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공장이 중국에 있을 수도 있지. 요즘 글로벌 시대잖아. 그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TV를 직접 사용해 보기로 했어요. 리모컨 버튼을 누를 때마다 살짝씩 지연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빠르게 채널을 변경하거나 메뉴를 탐색하려면 반응 속도가 중요하죠. 그런데 반응이 즉각적이지 않았어요. 기분 탓인가? 하고 생각하며 넘어가려 했지만 몇 시간 사용해보니 확실히 불편했습니다. 기존에 쓰던 도시바 TV 구형 모델은 부드럽게 작동했는데 이건 뭔가 조잡했어요. 화면 전환이 미묘하게 끊기고 조작감이 어색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영화나 음악을 자주 듣기 때문에 TV의 스피커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일본 가전이 과거부터 소리 하나만큼은 끝내줬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TV 소리가 너무 가벼웠어요. 중저음이 약하고 볼륨을 높이면 소리가 뭉개졌어요.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예전 집에서 쓰던 도시바 TV는 영화 볼 때 몰입감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제품은 딱 봐도 싸구려 부품을 쓴 게 느껴졌어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보기 위해 저는 TV 사양을 검색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완전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구글에 도시바 TV 정품 여부 관련 검색을 해봤어요. 그리고 검색 결과를 보고 한동안 멍해졌어요. 도시바 브랜드를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하이센스에서 제작한다. 일본 브랜드 제품인데 일본 제품이 아니라니. 일본 기술력으로 만든 게 아니라 중국 기업이 도시바 이름만 빌려서 만든 거라고. 저는 더 깊이 조사해봤어요.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도시바뿐만이 아니었어요. 샤프 2016년 대만 폭스콘의 매각. 파나소닉 TV 사업 철수 검토 중. 산요 2011년 중국 하이얼에 인수됨. 일본 전자산업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과거 우리가 일본 기술력을 자랑했던 그 시대가 끝나버린 거였어요. 아니, 그럼 일본 브랜드라고 믿고 샀던 제품이 다 중국산이야? 충격이 너무 커서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일본 브랜드라고 믿고 살 제품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어요. 그럼 세계 TV 시장은 대체 누가 장악하고 있는 거야? 저는 다시 데이터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2024년 세계 TV 시장 점유율. 1위 삼성 32.5%, 2위 LG 17.1%, 3위 TCL 중국 11.7%, 4위 하이센스 중국 10.5%, 5위 소니 5.3%, 삼성이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LG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어요. 일본 브랜드는 5위에 간신히 걸쳐 있을 뿐이었죠. 그동안 저는 한국 제품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이 세계 가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TV뿐만이 아니었어요.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일본이 강세였던 분야들이 전부 한국에게 빼앗기고 있었어요. 전자제품 매장에 갔어요. 일본 브랜드 대신 삼성 TV를 보는 제 자신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어요. 매장에는 여전히 소니 TV도 있었지만 크기와 가격을 비교해보니 솔직히 삼성이 훨씬 저렴하고 더 커 보였습니다. 매장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이 삼성 TV랑 소니 TV 비교하면 뭐가 좋아요? 직원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소니도 좋은 브랜드지만 요즘 가장 인기 있는 TV는 삼성입니다. 특히 니오 QLED 8K 모델은 현존하는 최상의 화질을 자랑하죠. 밝기, 명암비, 색감 모두 최고입니다. 그럼 LG는 어때요?
LG OLED TV도 훌륭합니다. OLED 화질로는 최고라고 평가받고 있죠. 사실 OLED 패널 자체를 LG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일본 브랜드들도 대부분 LG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날 인생 처음으로 한국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게 됐어요. 집에 도착해서 박스를 열었어요. 사실 일본 제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세팅을 끝내고 화면이 켜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이전에 쓰던 도시바 TV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게임도 즐겨 하는 편이라 곧바로 플레이스테이션 5를 연결했어요. 소니 콘솔이니까 소니 TV에서 해야 더 좋겠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삼성 TV에서는 게임 모드가 자동으로 활성화되었고 입력 지연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일본 브랜드 TV에서 게임할 때는 화면이 미묘하게 지연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삼성 TV에서는 바로바로 반응하는 느낌이었죠. 심지어 4K 120Hz까지 지원해서 초당 120프레임으로 플레이할 수 있었어요. 일본은 아직도 60Hz 제품이 많은데 삼성은 이미 한 단계 더 앞서가고 있었어요. 삼성 TV를 사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점점 일본 제품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삼성 TV를 구매한 것 자체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오랫동안 일본 가전을 신뢰해왔고 소니나 파나소닉 같은 브랜드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삼성 TV를 매일 사용하면서 점점 기존 일본 제품이 더 낫다고 생각했던 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브랜드 TV를 쓸 때는 몰랐던 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TV 전원을 켜면 1초 만에 화면이 켜지고 어두운 장면에서도 디테일이 살아있었죠. 무엇보다 놀랐던 건 왜 이제까지 일본 TV에서도 이런 화질을 못 봤지? 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일본 제품이 좋다는 막연한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정밀한 기술력을 자랑해왔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들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체험해보니 삼성 TV의 기술력이 일본보다 몇 단계 앞서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영화 감상 모드를 설정했을 때가 압권이었습니다. 4K HDR 콘텐츠를 재생하자 마치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듯한 색감과 명암비가 펼쳐졌습니다. TV를 바꾼 지 일주일 만에 저는 일본 제품이 아닌 한국 제품을 선택한 것이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저는 일본이 여전히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더 이상 가전 강국이 아니다. 삼성 TV를 구매하고 난 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제품이 얼마나 우수한지 더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에서 다양한 리뷰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소비자들이 남긴 리뷰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산 제품을 써야 나라가 삽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삼성, LG가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제품을 안 쓰면 누가 씁니까? 애플도 좋지만 저는 갤럭시 씁니다. 이유요? 우리나라 제품이니까요. 국산 제품 써야 대한민국이 강해집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 소비자들은 이렇게까지 국산을 고집하는 걸까? 그래서 더 깊이 찾아보니 그 배경에는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소비 심리가 있었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은 이런 애국심이 없습니다. 과거 일본이 가전 강국이었을 때는 일본 소비자들도 일본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본 브랜드들이 흔들리고 있어도 일본 소비자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굳이 일본 제품 안 사도 괜찮잖아. 요즘 중국 제품도 싸고 괜찮더라. 한국 제품이 성능이 더 좋으면 한국 걸 사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이제 일본 소비자들은 일본 브랜드라고 해서 무조건 사지 않습니다.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합리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가전 강국이 된 이유는 기술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강한 애국심이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에 반해 소니, 파나소닉 같은 일본 브랜드들은
일본 소비자들에게조차 외면당하고 있었죠. 게다가 한국은 소비자들은 기업과 하나가 돼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국내 소비자들이 자국 기업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단순히 저 혼자만의 경험이었을까요? 궁금한 마음에 직접 도쿄 시내 가장 큰 대형 전자제품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TV 코너에서 삼성과 LG의 제품이 가장 눈에 띄었고, 일본 브랜드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구석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있었습니다. 일본 소비자들도 한국 TV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판매 직원이 고객들에게 삼성과 LG의 기능을 설명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모델은 삼성의 니오 QLED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일본 브랜드 제품보다 색 재현력이 뛰어나고 밝기가 우수합니다. LG OLED TV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니도 LG의 OLED 패널을 사용하고 있죠. 직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즘 일본 소비자들은 소니나 파나소닉보다는 삼성이나 LG 제품을 더 많이 찾나요? 직원이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일본 브랜드를 선호하는 고객이 많았지만 요즘은 삼성이 1위입니다. 소니는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여전히 강세지만 가격과 성능을 고려하면 한국 제품을 찾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일본 시장조차도 한국 제품이 장악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만이 아니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 심지어 동남아 시장에서도 일본 브랜드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삼성, LG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고, 일본 브랜드들은 갈수록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TV 시장 삼성과 LG가 세계 점유율 1, 2위. 스마트폰 시장 일본 브랜드는 아예 존재하지 않음. 디스플레이 시장 OLED 패널의 80% 이상을 LG가 공급. 이제는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 현상은 일본에서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찾아보았습니다. 솔직히 일본 TV는 이제 살 이유가 없다. 삼성이나 LG가 더 저렴하고 성능도 좋다. 예전에는 일본 브랜드가 최고였는데 이제는 일본 제품을 사면 손해보는 느낌이다. 일본 소비자들도 이미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일본 제품이니까 믿고 산다는 시대가 아니라 어느 나라 제품이든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것을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 제품이 생각보다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지만 그건 단지 전자제품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가전시장에서 밀린다고 해서 일본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도쿄의 거리가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신주쿠로 나갔을 때였어요. 길거리를 걷다가 문득 주변을 둘러봤는데 어디를 봐도 한국 관련된 것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주 가던 라멘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느새 한식 전문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어서 오세요라는 한국어 인사말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가게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옆 골목으로 들어가 보니 삼겹살 전문점, 치킨집, 김밥 가게까지 줄줄이 한국 식당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손님들이었어요. 식당 안을 들여다보니 일본인 손님들이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주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의 여러 매장에서도 자연스럽게 K-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번화가에서 한국 음악이 흐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고등학생들이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그 드라마 배우 너무 멋있어. 나도 그 장면 봤어. 와, 대박. 이 학생들은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단어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도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대화가 이해된다. 이쯤 되니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일본 전자제품이 한국 기업에 밀린 게 아니라 일본의 일상 자체가 한국 문화로 뒤덮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TV를 켜니 일본 지상파 채널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 TV에서 한국 드라마가 계속 방영되고 있었어요.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더 글로리 이런 작품들이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이제는 일본 드라마보다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보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점심시간마다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더 글로리 봤어? 진짜 대박이야. 난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고 있어. 처음엔 그냥 한두 명만 이야기하는 줄 알았지만 대화가 계속될수록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일본 TV에서조차 일본 콘텐츠가 아니라 한국 콘텐츠가 주류가 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지만 이제는 점심시간에 일본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배우를 이야기하고 한국식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조차도 언제부터인가 지인들에게 전자제품을 추천할 때도 더 이상 일본 브랜드를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TV는 그래도 일본 브랜드가 최고지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친구 한 명이 저에게 TV 추천을 부탁했어요. 코헤이, 요즘 TV 하나 사려고 하는데 뭐가 좋아? 과거의 저라면 당연히 일본 브랜드를 먼저 추천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삼성이나 LG 중에서 고르면 돼. 친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너 일본 브랜드 추천 안 해? 그 순간 예전에 제가 떠올랐어요. 일본 제품이라면 무조건 신뢰하던 시절.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인정해야만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일본 브랜드보다 한국 브랜드가 성능이 훨씬 좋아. 특히 TV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LG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괜히 일본 브랜드 샀다가 후회할 수도 있어. 친구는 반신반의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 나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는데 직접 써보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 저는 제 삼성 TV를 직접 보여주며 기능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능, 화질, 게임 성능 등 일본 TV와의 차이점을 하나씩 비교해 주었죠. 친구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그러면 나도 삼성으로 해볼게. 과거에 저였다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친구를 말렸겠죠. 하지만 이제는 일본 제품을 추천하는 것이 오히려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일본이 다시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하려면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자만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본에는 아직 뛰어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살아남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일본이 세계의 중심이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일본에 몇이나 될까요? 저는 일본인이기에 더더욱 이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일본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소비자들과 전 세계 소비자들이 다시 일본 제품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하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변화를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세계는 위대한 역사를 가진 나라들로 가득합니다.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중국은 강력한 경제 성장으로, 유럽은 문화와 철학으로 각자 자신의 색깔을 자랑하죠. 하지만 그 중심에서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작은 나라, 한국. 이 나라는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하는 유일무이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냈을까요? 한국의 숨겨진 저력을 직접 경험하고 탐구한 미국 하버드 교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를 엿보며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힘과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스털링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사와 개발 경제학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예요. 미국에서 자란 저는 늘 자국 중심의 시각으로 세상을 봤습니다. 제가 연구한 나라는 보통 미국의 영향력이 뚜렷하거나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경제 대국들, 예를 들어 중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건 지도 교수님과의 대화에서 시작됐어요. 레이첼, 이번 연구 주제로 한국을 선택해보는 건 어때? 한국이요? 한국은 케이팝 말고는 잘 모르는 나라예요. 솔직히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그런 저를 보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놀라운 나라야.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사례라고. 저는 교수님의 말을 듣고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라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산업화야 뭐 미국이나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성공하지 않았나? 민주주의는 또 미국이 리더 아니던가? 하지만 궁금증이 생겼어요. 교수님이 하도 자신있게 말씀하셨으니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현대사를 탐구하며 처음으로 알게 된 이야기가 바로 IMF 외환위기와 금모으기 운동이었어요.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전 국민이 자기 금반지와 목걸이를 모아서 나라를 구하려 했다고. 이게 가능한 일이야?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개인주의가 강해서 누구도 자기 소중한 재산을 자발적으로 내놓으려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금모으기 운동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촛불 집회라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킨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가진 그 독특한 결속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궁금해졌어요. 그렇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졌고 마침내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보고 느껴보자. 책이나 논문으로만 읽는 것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제가 직접 한국 땅을 밟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모든 과정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자라온 미국과 너무 달라 보였고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생소했으니까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BTS와 삼성, 그리고 김치 정도로 단순히 문화적 이미지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들은 너무나 풍부했고 세계의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사례들이 가득했어요.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솔직히 이 나라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가지지 않았어요. 저는 미국 출신이지만 학문적으로는 중국 경제와 그 영향력에 큰 관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과연 그렇게 특별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로 향하는 순간 모든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도로는 완벽한 질서와 세련됨으로 가득했어요. 높은 빌딩들, 깨끗한 거리,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있는 활기가 저를 압도했어요. 특히 도시 한가운데 현대적인 빌딩과 함께 자리 잡은 한옥마을을 보며 이곳은 단순히 발전만을 추구한 나라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함께 숨쉬는 모습은 제가 그동안 봐왔던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와도 확연히 달랐어요. 첫 일정으로 방문한 곳은 국립민속박물관이었어요.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면 과거부터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가 제게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박물관 해설사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중국 문명권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켜낸 유일한 나라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미국에서 연구하면서 중국의 강력한 문화적, 경제적 영향을 많이 공부했거든요. 중국은 주변 국가를 강하게 지배하거나 동화시켰는데 한국은 그 거대한 문명권 옆에서 어떻게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가이드는 고조선 시절부터 한나라의 한사군 설치, 그리고 이를 몰아낸 고구려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고구려는 단순히 나라를 지킨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한반도의 독립적 문명을 유지하며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찾아낸 것이죠. 그 설명을 들으며 한국이 얼마나 독특한 길을 걸어왔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또한 일제강점기 시절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은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인의 언어와 문화를 말살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과 문화 지키기를 위해
끊임없이 싸웠다고 하더군요. 한 할아버지가 남긴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언어와 역사는 우리의 숨과 같습니다. 이를 빼앗긴다면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미국은 독립전쟁 이후 내부적 자주성을 의심받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오랜 세월 외세의 침략과 억압 속에서도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이 작은 나라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왜 이들은 그토록 끈질기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 미국은 물론 제가 연구해온 중국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민족적 특성이 한국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저항과 자주성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온 민족이었어요. 저는 그것이 오늘날 한국이 세계적으로 유일한 성공을 이룬 이유 중 하나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현대사, 특히 그들이 어떻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은 학문적 연구 대상이 아니라 세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두 번째 날, 저는 경제발전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가장 기대했던 장소 중 하나였어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라는 말이 떠오르며 그 의미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벽에 걸린 한 구호를 마주했어요. 우리는 가난을 벗어나야 한다.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였어요.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관한 전시물이 가득한 방을 지나가며 한국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서 산업화를 시작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고 하더군요. 박물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한국 정부는 강력한 경제계획을 추진하며 한국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계획은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을 넘어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데 있었어요. 당시 정부는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협력하도록 독려했다고 합니다. 가이드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은 숫자나 통계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뤄낸 성취였어요. 기업인부터 노동자까지 각자 자리에서 희생하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해외로 파견된 노동자들의 이야기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에서 땀을 흘리며 일했던 건설 노동자들, 독일에서 광부나 간호사로 일했던 사람들의 희생은 한국 경제의 초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이드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짚어줬어요. 한국인들은 가난만을 벗어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자녀가 더 나은 미래를 살도록 만들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오늘날의 한국을 만든 원동력이죠.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미국의 산업화 과정을 떠올렸어요. 미국은 천연자원과 광대한 대륙, 그리고 이민자들의 노동력 덕분에 비교적 자연스럽게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반도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자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을 이뤄냈다는 점이 차원이 달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산업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은 민주화라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이룬 경제적 성과는 인정받았지만 그가 군사독재 정권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반발도 거셌다고 했어요.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뜨거운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박물관 전시실에는 당시의 사진과 기록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광주의 거리에서 피 흘리며 항의하는 대학생들, 군사 독재에 맞서 싸우던 노동자들. 그들의 눈빛은 단순히 불만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특히 1987년 6월 항쟁 이야기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가이드가 설명했죠. 그해 여름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억압받는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운동은 헌법 개정을 이끌어내며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국의 시민권 운동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물론 두 운동 모두 대단했지만 한국 민주화 운동은
더 극적인 배경 속에서 일어났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억압받던 상황에서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는 건 정말 대단했어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가지 목표는 보통 서로 상충한다고들 합니다. 한 나라가 급속히 산업화를 이루는 동안 민주주의는 종종 희생되곤 하죠. 중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정치적 자유는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잖아요. 반대로 인도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경제 발전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이뤄냈습니다. 그것도 불과 몇십 년 만에요. 저는 이 점이 한국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나라로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며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은 단지 지도자나 정책의 힘이 아니야. 그것은 국민들이 스스로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와 끈질긴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거야. 저는 이 말이 맞다고 확신했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의 IMF 외환위기 당시 일어난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 대해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였고, 제 연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욱 흥미로웠죠. 금 모으기 운동은 1997년 IMF 외환위기로 한국 경제가 붕괴 직전에 처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어요. 실업률이 치솟았고 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으며 국민들은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로 뭉쳤습니다. 운동의 시작은 단순했다고 했어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아야 한다고 호소했죠. 이 메시지는 단숨에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곧이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금을 들고 거리로 나왔어요. 결혼반지, 목걸이, 금리, 심지어 집안에 보관해둔 작은 금 조각까지 내놓았습니다. 저는 당시 금 모으기 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한 노부인을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녀는 조그맣고 낡은 구옥에서 저를 맞아주었는데 인터뷰 내내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땐 정말 살기 힘들었어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도 버거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도 다 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결혼 반지를 팔아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 반지는 그녀의 남편이 결혼 당시 어렵게 마련한 것이었다고 했어요. 그 반지를 내놓으면서 눈물이 나긴 했어요. 하지만 나라가 있어야 내 가족도 살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 마음이 울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자발적으로 내놓아 국가를 돕는다는 건 말 그대로 불가능하니까요. 운동의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수백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고 총 227톤의 금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 금은 국가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어 외환위기 극복에 큰 도움을 주었죠. 하지만 금 모으기 운동의 진정한 가치는 경제적 성과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집단적 연대감과 희생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관람하면서 저는 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한 가족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금 숟가락과 그릇을 내놓았고 한 청년은 연인과 함께 커플링을 기부하며 이건 우리의 약속이 아니라 나라와의 약속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대체 무엇이 한국인을 이렇게 하나로 뭉치게 만든 걸까? 가이드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인은 공동체 전체가 잘 되어야 개인도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IMF 외환위기는 이 믿음을 극한 상황에서 증명한 사건이었죠. 이 말은 저를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인은 필요할 때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스위치를 가진 민족이야. 위기가 찾아오면 그 스위치가 켜지면서 모두가 자신을 희생해 공동체를 위해 행동하는 거지. 저는 이 결속력과 희생정신이 IMF 외환위기뿐만 아니라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성공의 바탕이 되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인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보여준 결속력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이어진 촛불 집회였어요.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저는 이렇게 평화적이고도 강력한 집회가 가능하다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촛불 집회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시작됐습니다. 언론에서 드러난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결국 대규모 항해 운동으로 이어졌어요. 하지만 이 집회는 다른 나라와 달랐습니다. 분노와 절망 속에서도 평화라는 원칙을 지키며 진행된 것이었죠. 그날 저는 광화문 광장을 방문했어요. 당시 촛불 집회가 열렸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가이드는 저를 안내하며 설명했어요. 이곳은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꽃을 피운 곳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죠. 하지만 폭력 사건 하나 없이 진행됐습니다. 그 이야기에 놀랐어요. 미국에서도 대규모 시위는 자주 있지만 대부분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나곤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그렇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촛불 집회 당시의 영상과 사진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가족, 학생들, 직장인, 노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광장을 가득 채웠더군요. 그들은 각자 자신의 촛불을 들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그 속엔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당시 집회에 참여했던 한 시민을 인터뷰할 기회도 가졌어요. 그녀는 30대 직장인으로 집회에 매주 참여했다고 했어요. 촛불은 단지 분노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희망을 의미했죠. 우리가 함께한다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녀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채 집회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더 정의롭기를 바랐거든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것처럼 저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며 한국 민주주의가 단순히 정치적 시스템이 아니라 국민 한 명 한 명의 의지와 희생을 통해 지켜졌다는 걸 느꼈어요. 촛불 집회는 평화적일 뿐 아니라 효과적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이 매주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고 결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치적 스캔들이 드러나도 실제로 탄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국민의 목소리가 직접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가이드는 촛불 집회가 그 당시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촛불 집회는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국민 스스로가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확인한 사건이었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한국인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을까? 가이드가 제게 한 가지 힌트를 주었어요. 한국인은 역사적으로 외세와 맞서 싸우며 생존을 위해 협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점이 현대에 와서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으로 발휘된 것이죠.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역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고구려가 한사군을 몰아내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냈던 그 정신이 현대에도 그대로 이어져 민주주의를 지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은 대체 어디에서 이런 강력한 생존 본능을 얻었을까?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역사적 생존 전략을 탐구하기로 했어요. 먼저 방문한 곳은 남한산성이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전쟁과 외세의 침략이 끊이지 않는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독특한 방어 체계를 발전시켰다고 했어요. 가이드는 산성의 구조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산성은 적의 병력 소모를 극대화하면서도 주민들이 내부에서 최대한 오래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어요. 산의 자연 지형을 그대로 활용해 적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안쪽에는 물과 식량을 비축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죠.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의 독특한 방어 전략이 단지 전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존 본능을 잘 보여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활과 같은 원거리 무기의 사용은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이었어요.
한국은 적의 피해를 극대화하면서도 자신들의 인구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국인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최소한의 희생으로 다음 세대까지 살아남을 것인가를 항상 고민했죠. 가이드는 이어 한국 농업의 특성을 설명해 주었어요. 한반도의 지형은 척박하고 산이 많아 농업 생산성이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과 상호 의존에 기반한 농업 체계를 발전시켰어요. 이웃 간의 논과 밭을 함께 일구고 수확물을 나누는 전통이 있었다고 했어요. 한국인의 협동심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었죠. 이 협동심이 오늘날 그들의 경제와 민주주의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생존 본능은 단지 전쟁이나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들의 문화와 사회적 구조 전반에 뿌리 깊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산성 내부에 비치된 기록물 중에는 조선시대의 전쟁 중에도 주민들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체로 뭉쳤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남한산성을 떠나기 전 가이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인은 평소에는 서로 경쟁하며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외적의 침입이나 재난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모두가 하나로 뭉쳐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움직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느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산업화, 민주화, 금모으기 운동, 촛불 집회까지.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수천 년간 이어진 생존 본능과 협동 정신의 현대적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막바지에 다다르며 저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 교육열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만난 가이드가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한국이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건 치열한 교육 덕분입니다. 한국인들은 교육에 열정적일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자신과 가족, 나아가 나라의 미래를 바꾸려 했죠. 그 말이 머릿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강남에 위치한 한 유명 학원이었어요. 이곳은 단순히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경쟁과 열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현장이었어요. 강의실 밖에서 기다리는 학부모들은 마치 전쟁터에 나선 장수들 같았고 아이들은 두꺼운 문제집을 품에 안고 분주히 움직였어요. 학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경쟁은 일상입니다. 이곳에서 살아남는 학생들이 명문대에 진학하고 결국 한국 사회의 엘리트가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미국과 한국의 교육 문화 차이를 강렬히 느꼈어요. 미국에서는 개개인의 적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한국에서는 교육이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성공으로 여겨진다는 점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만난 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어요. 그녀는 두 아이를 이 학원에 다니게 하기 위해 매달 수백만 원을 지출한다고 했어요. 그 돈이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제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연히 부담되지요.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가 무슨 일이든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 말 속에 한국인의 교육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서울대학교 인근의 한 독서실을 방문했어요. 이곳은 입시생들의 고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공간이었어요. 책상마다 높게 쌓인 교재들과 곳곳에 붙은 성공은 노력의 다른 이름 같은 문구들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학생과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는 하루 15시간씩 공부하며 서울대 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힘들지 않나요? 라는 제 질문에 그는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힘들긴 해요.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나중에 제가 성공하면 부모님도 편히 사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 말에서 한국 교육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했어요. 한국의 교육열은 단지 개인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이어진다는 점이었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갚기 위해 노력하는 순환 구조가 있었어요. 저는 학원과 독서실에서 본 장면들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한국인의 교육열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 성공을 향한 열망일까?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을까? 다음 날 저는 한 교육학자를 만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교육열이 현대 사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조선시대에는 관직에 오르기 위해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공부를 통해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사회적 이동성이 있었죠. 이것이 지금까지도 한국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의 교육열이 단지 경쟁의 산물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유산에서 기인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학문에 대한 존중과 노력의 가치는 오늘날 한국인의 교육열 속에 그대로 녹아 있었어요. 저는 또한 교육이 국가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고학력 인재들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특히 기술과 공학 분야의 발전은 한국을 세계적 IT 강국으로 만들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숙소 창밖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만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성공의 길을 걸어온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 여정의 마지막 조각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중심이 되었던 곳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만난 가이드와 다시 한번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하나의 단어로 요약한다면 무엇일까요? 가이드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한국인은 가족, 공동체, 나아가 국가를 위한 결속을 통해 움직입니다. 저는 가이드에게 한국이 다른 나라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어요. 한국은 위기를 극복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희생을 필요로 하든 모두의 협력을 필요로 하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코 정체성을 잃지 않았죠. 그 순간 저는 이 말이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세계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공존 가능성이었어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권위주의가 강화되거나 민주화가 진행되면 경제 성장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며 균형 잡힌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 성공이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과 영감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봤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위기 속에서의 결속이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과 촛불 집회는 단순히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개인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점점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세계에 한국은 공동체가 가진 힘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교육을 통한 희망의 구축이었어요. 한국의 교육열은 가족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신기했어요. 그 결과 한국은 IT 강국으로 성장하며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미국과의 차이를 강렬히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전 세계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메시지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한국은 고대부터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지배 시도를 받았지만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며 독립적인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서도 일본의 식민 지배 속에서도 한국은 자신들의 것을 지켜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든 원동력이죠. 이 메시지는 한국의 자부심을 넘어 글로벌화 시대에 점점 더 동질화되어가는 세계에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논문으로 정리해 세계에 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또 다른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인은 언제나처럼 자신들의 방식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낼 거라고요.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